안녕하십니까. 미학조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회화에서 배우는 사진의 대조 촬영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대조라는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조는 수사법 중에 강조법 중 하나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어떻게 강조할 것이냐, 그 강조하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상을 갖다 놓고 한 프레임 내에서 어떤 한쪽을 강조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대비와 대조를 혼용해서 쓰겠는데 우리말 사전에 보면 대조법이 표준어고 대비는 북한식 사투리라는 형태로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대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조와 대비를 혼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요. 예술에서 대조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고요. 그 대조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색상 대조, 질감 대조, 형태 대조를 각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갖다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시각적 대조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이것을 내 사진에 어떻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대조는 회화의 모든 것과 다름없다. 대조가 없다면 캔버스를 비워두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에드워드 호퍼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예술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대조가 있어요. 물론 예술에는 7가지의 원칙으로 나눠져서 그 원칙을 어떤 형태로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술가들이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조라는 기법입니다. 대조는 회화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문학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음악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연극 같은 데서도 사용이 되고 있죠. 어떤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지려면 그거가 반대되는 성질을 갖다 놓고 어느 한쪽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조화를 이루는 그 대조의 한 가지 예를 일상생활에서 찾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코 샤넬의 클래식 여성 정장입니다. 그래서 샤넬의 여성복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성스러운 색상, 그다음에 모양에 대한 통일, 그리고 대조되는 형태의 색상을 대비를 시켜가지고 보는 사람에게 그 느낌을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하학적 요소와 대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밝은 톤의 옷에 어두운 색에 강조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조는 우리 주변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문학 같은 데서는 대조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의 표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병치적인 형태, 여러분들 병치법을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병치 형태의 예술적 대조는 기본적으로 다양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밝고 어두움, 보색 또는 유사색 대조, 질감과 크기의 대조,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대조를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프레임 내 또는 그림 내에 리듬이 만들어지거나 작품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 또는 주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대조법인데요. 가장 강렬하게 대조를 많이 쓰고 있는 회화의 장르 중 하나인 오버아트라는 게 있어요. 옵티컬 아트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 오버아트라는 것 자체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듯하게 보여지는 그 하나의 예술 장르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흑백의 강렬한 대비를 사용하고 있거나 모양, 형태의 대비, 그 다음에 음영의 대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이에게 리듬을 만들게 하고 주제를 느끼게 하고 의식적으로 어디에 시선을 가져가게 할 것인지가 대조 방법의 가장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구성 요소의 대조라는 게 어떤 건지 정의를 한번 내리고 들어갈게요. 자, 두 가지 요소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이용해서
미를 표현하는 예술의 원리 중 한 가지가 대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문학 같은 데서 보면 대조법이 있고 비유와 상징을 뜻하는 은유법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표현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과 이 내용을 표현해내는 표현법이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작품적 형식을 갖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조는 모양의 대조가 있고요. 선의 대조, 색상의 대조, 그다음에 화가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의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친 질감의 부드러운 질감을 대비시키거나 곡선 형태 중에 그 직사각형 형태를 같이 붙이거나 또는 그 초록색 옆에 붉은색을 붙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대조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쿠바에서 촬영된 출근하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보시면 직장인 자체가 실루엣으로 되게 어둡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늘은 밝아요. 그러면 이게 명암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푸른색 하늘하고 노을이 올라오는 약간의 주홍색 계열의 부분들이 보색으로 또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은 아침이네. 동이 트고 있고 사람들은 바쁘게 동틀 때 자전거를 끌고 출근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인물에 대해서 보다 더 강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명암 대비라는 부분들을 사용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색상 대비를 생각할 때요, 빨간색하고 녹색 계열의 그 대비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또는 남색하고 노란색 부분의 대비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색상 대비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보색 관계, 즉 보색 대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본래 색조 대비는 명도 대비와 채도 대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제 사진을 보시면 여기 역시 저 쿠바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밝은 부분과 즉 노란색의 밝은 부분과 남자가 앉아 있는 어두운 부분 자체가 대비, 즉 명암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선이 밝은 쪽으로 갔다가 서서히 화면이 넓어지면서 나무 밑에 앉아 있는 남자한테로 시선이 옮겨져 오는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쿠바의 하바나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그 남녀가 길을 건너가는 부분이고 멀리 남녀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푸른색과 이 데이트하는 남녀의 붉은색 옷 자체가 보색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보는 사람 자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변부가 약간 포커스 아웃이 됐죠. 포커스 아웃이 됐는데 그런 부분과 선명한 부분의 대비, 그래서 이중적 대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색조 대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비는 극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비극이 비극다라면 희극적 요소 위에 비극이 얹어져야지만 그게 비극적인 느낌을 강하게 들게 한다. 이런 논리와 마찬가지로 회화 또는 시각적 이미지에서도 대비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어둡죠. 어두운데 인물만 달랑 튀어나오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명암 대비로 포트레이트 인물 촬영을 한 거고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창살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죠. 물론 이제 푸주관을 찍은 건데요. 그럼 안에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남자가 서 있는 바깥쪽에는 하늘색, 즉 푸른색 계열이죠. 즉 이게 보색으로 대비가 돼서 두 개가 시선을 붉은색 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대조, 즉 색상 대조라는 것은 일정한 색이 인접한 색에 영향을 받아서 색상이 달라 보이는 것을 응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색상 대조는 보통 색상환에서 서로 다른 색의 그 색간의 대비를 나타내는데요. 명암이나 채도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고요. 색상환의 반대쪽, 즉 보색적인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과 붉은색,
또는 붉은색의 녹색. 자, 그러면은 같은 녹색이지 붉은색이지만 붉은색이 어디가 도드라져 보이고 어디가 더 강렬한 색상으로 보여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고요. 오렌지색의 남색 또는 남색의 오렌지색, 이 두 가지 자체가 주변의 영향, 서로 간의 색에 영향을 끼치면서 대조적인 느낌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명도 대비는 잘 아시다시피 밝고 어두운 것의 대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보이고요. 어두운 색하고 밝은 색을 인접시키면 밝은 색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색은 더 어두워진다라는 기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시지각에 대한 것들을 응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명도 대비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실루엣 촬영을 한다든지 이것도 일종의 다 명도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색상에서의 그 기본 색상의 밝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은 파란색보다 밝아요. 밝기 때문에 가벼워 보이고요. 또는 파란색 옆에 노란색을 배치하면 명도와 채도 대비가 한꺼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은 색조 또는 채도 대비보다는 명도 대비에 조금 더 강렬해요. 강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많은 시각 예술가들은 이 명암 대비를 되게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본인의 이미지, 즉 그림에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명도 대비는 즉 어두운 것과 밝은 부분의 계열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제의 도표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 또는 오렌지색에도 어떤 형태로 밝기가 진행이 되느냐. 자, 밝은 쪽은 80%의 화이트가 있고 어두운 쪽은 20%의 블랙이 끼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차츰차츰 알아가 보기로 하고요. 이 명도 대비를 가장 잘 사용한 유명한 화가 두 분이 있죠. 보통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카라바조하고 렘브란트죠. 이 두 사람은 명도 대비를 굉장히 잘 쓴 작가 중 한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라바조의 사기도박꾼이라는 걸 보시면 벽면 자체가 붉은색과, 즉 등이 켜져 있어서 붉게 보이는 부분과 인물의 부분, 그다음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 이 명암차를 잘 표현했던 부분이고요. 렘브란트의 야경꾼이라는 그림에서도 보시면 명암 대비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암 대비는 우리 예술가들이 기본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진에서도 이 명암 대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찾아보시는 게 되게 여러분들의 사진의 임팩트와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모네의 그림을 보시면 이 역시 명도 대비를 잘 쓰고 있죠. 일종의 이제 명도 대조 부분인데 배경이 밝고 앞에 있는 나무 부분은 어둡죠. 그래서 그 도드라지게, 나무 부분이 도드라지게 여러분들한테 느껴지게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러시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벽면이고 한쪽은 허공이에요. 그래서 벽면과 허공 사이에 새들이 날아가고 있고 앉아 있는 모습 자체를 명도 대비를 이용해서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들 부분, 비둘기 부분이 강렬하게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화면 자체에서 보는 사람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도 대비를 알았으니까 색조 대비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오렌지색 빛 하늘이라는 작품에서 보시면 보색 대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 색이 사용이 되고 있죠. 노란색과 보라색, 빨간색과 보라색,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의 나뭇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상호 대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하늘의 땅 부분 붉은색, 그 붉은색의 그늘 부분을 표현하는 보라색,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요. 나무는 이제 고유한 색깔인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 컬러인 녹색을 갖고 있죠.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색을 써서 특정한 이미지를 다 표출해내고 있는 거죠. 이것의 컬러 샘플을 옆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보라와 빨강 또는 보라와 노랑을 갖다 놨는데 보라색이 빨간색 배경에 얹어지면 실제보다는 조금 어둡게 보여지고요. 노란색 배경 위에 보라색이 붙여졌을 때는 밝게 보여지는 우리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색조 대조라 해가지고 색조 대조를 잘 사용하시면 사진 자체에서도 보는 사람에게 강렬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도가 높으면 순수한 색이고요. 채도가 낮을수록 탁한 색이 나오죠. 그리고 흐린 색 자체가 나옴으로 인해서 선명한 순수한 색과 그 다음에 탁한 색이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흐릿한 노란색에 대해서 진한 노란색이 을 대비하면은 보는 사람들은 이게 대비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대비적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도 역시 쿠바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사진에서 노란색 저녁 햇살에 이 느낌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방갈로의 그 부분들은 되게 노란색 자체가 진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수한 노란색과 탁한 색 자체에서 오는 대비 부분, 이게 이제 명도 대비도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느 쪽이 이 시기에, 즉 노을이 지고 있는 부분에 고기를 잡아서 집으로 가고 있는 어부의 모습이 서정적으로 느껴지게끔 표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이제 보라색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들어가 있고 노란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색 계열이 세 가지 색 계열에서 한정돼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는 되게 담백하게 보이고 저 노을에 빛이 비쳐든 방갈로 부분에 뚝이죠. 뚝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임팩트에서 시간성 자체를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유사색 계열이죠. 이제 채도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다와 하늘의 밝은 푸른색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바로 또 이렇게 인물의 부분에 의상 색깔하고의 어떤 채도 관계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바다색은 또 더 탁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 유사색으로서의 그라데이션한 부분을 사진에서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바라봄을 가지고 보시다 보면 사진을 어떨 때 샷다를 누르고 어떠한 형태로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하우투를 쉽게 간파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에 색상 대조, 채도 대조, 명도 대조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명도 대비는 밝기의 대비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색상 대비는 서로 인접한 색 자체가 색상 차를 나타내는 현상을 색상 대비라고 얘기를 했고, 채도는 채도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그것을 구분해내는 대비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이제 도표로서 채도 대조, 색상 대조, 명도 대조에 대한 색상판들을 갖다 놨는데 한번 보시면 어느 색이 더 밝게 보이고 또는 어떤 색이 더 흐리게 보이고 채도 대비해서 색상 대조에서는 어느 쪽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많은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색조의 명도나 채도 자체를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이미지에다가 갖다서 잘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부분들, 즉 눈앞에 존재하는 대상을 찍어서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제하는 거죠. 환경 자체를 통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꽉 차게 찍는다든지 오른쪽에 예를 들어 빨간색이 있어. 근데 내 화면에서는 빨간색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다가가서 빨간색이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통제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색상의 대조라든지 명도의 대조, 채도의 대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쓸지를 되게 치밀하게 계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녹색, 즉 색조 대비를 기본적으로 대조하는 대신에요. 약간 흐린 빨간색하고 아주
그 포화된 밝은 녹색하고 갖다 놓으면 명도와 채도 대비 자체를 같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명도 대비라는 걸 더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한 팁을 보면요. 색상은 색조를 변경하여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주변 색에 어떤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트리플 삼각형 고리에 의해서 색들을 갖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화를 살펴보시다 보면 이 삼각고리의 색이 고루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삼각형의 꼭지점, 오른쪽 색상하나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그다음에 보라, 녹색, 이런 식의 이 서클을 돌리면 이제 조금 색이 달라지죠. 주홍색, 연두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러니까 이런 색상화의 삼각고리를 기본적 개념을 두고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주변의 색상 간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과 감성과 분위기, 그리고 강렬하게 어느 한쪽으로 시선을 보냈을 때 또 다른 메시지가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시기 위해서 눈을 많이 개발하시려 그러면 좋은 그림들, 명화를 많이 봐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자리에서는 어떤 색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색온도에 의한 대조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색온도 부분은 우리가 따뜻한 색이 있고 차가운 색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쿨톤, 웜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와 그 중간에 해당되는, 그래서 총 세 종류의 색온도 자체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따뜻한 톤의, 즉 웜톤인 경우에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걸 우리가 웜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난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은 한색, 쿨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이나 회색 또는 흰색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중성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체를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화면에 넣을 것이냐. 그래서 분위기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색감의 색 온도에 따라서. 예제 사진을 보시면 같은 장소인데 푸른색으로 보정한 것과 오렌지색으로 보정한 것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는 골든 아워를 표현하는 거고 하나는 블루 아워를 표현하는 건데 그 두 시간대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에게 이미지 자체를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온도 대조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색온도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형식을 주를 이루게 할 것이냐, 웜톤으로 갈 것이냐, 쿨톤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거나 쿨톤과 웜톤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예비적으로 스타디해 두시면 여러분의 사진이 셔터를 누르는 순간 많은 부분들의 결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의 그림이 있죠. 자, 이쪽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쿨톤이죠. 하늘색, 파도색, 나무색. 자, 그래서 푸른색과 녹색은 쿨톤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가요. 근데 반대 제가 찍어놓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노을이 질 때 사진이기 때문에 오렌지색이 주를 이루고 있고 붉은색의 어떤 등들이 보이고 있고 이렇죠. 그 다음에 하늘은 파래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쿨톤과 웜톤이 전체적으로 대비를 이루면서 보는 사람에게 서정적인 느낌을 들게끔 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색온도 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질감 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즉, 매끄러운 질감과 거친 질감이 있다 그러면 두 개 사이에는 강한 대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감 대조에는 몇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경의 거친 질감, 배경의 부드러운 질감을 사용하면 사진에 뭐가 만들어져요? 깊이감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깊이감.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즉 그림이나 사진은 2D죠. 그런데 그 2D 자체를 우리가 깊이감, Z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근감이라는 걸 쓰는데 이 원근감에는 선형 원근감도 있고 대기 원근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질감을 이용한 원근법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엷은 물감을 사용하고요. 어두운 부분은 두터운 물감을 사용해서 그 사이에 대조를 만들어서 깊이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처, 즉 질감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사진을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면 되는데, 사진에서는 이 질감을 이용하는 방법이 초점일 수도 있고요, 조리개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표현되는, 물론 이제 질감을 가장 잘 표현하려고 그러면 빛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반 시스킨이라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되게 질감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하늘 부분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죠. 풀밭과 나무 부분들은 되게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어가고, 하늘 공간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 두 가지의 질감적인 대비를 이루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철망에 손을 대고 있는 소년의 모습 자체에서 손과 철망의 질감 자체를 극대화시키고, 뒷부분 초점 포커스를 아웃시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깊이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질감이 강렬한 부분에 우리가 시선이 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형태 대비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형태 대비인데, 우리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하학적인 형태하고 유기적 형태가 있는데, 유기적 형태는 자연물에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기하학적인 부분은 주로 인공물에 많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하학적 요소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 원형을 잘 이용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는 선도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기하학적 모양의 각도, 균일성 자체는 유기적인 것과 부닥쳤을 때 두 개가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에 갖다 놓은 사진을 보시면 이제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셀러리맨이 퇴근 시기에 앉아서 도시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기 구름이 없다 그러면 임팩트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형태의 구름과 멀리 보여지는 건물들의 기하학적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순수하게 기하학적 요소로만 표현한 건 오른쪽 사진이죠. 그래서 원형, 사각형 이런 형태로 넣어서 두 개의 대비를 이루어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비, 형태 대비 자체를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또는 이렇게 카메라에 프레임을 들이댔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형태적인 요소를 대비시킬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사진을 발전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 예제 사진 같은 경우도 제가 쿠바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위성 안테나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망 수신기들, 송수신기들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파란색으로 있고 이제 빈 하늘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강조가 되냐면 저 통수신기로만 시선이 가겠죠. 그런데 저게 유기적 형태의 구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저 때도 원형 형태의 하얀색 수신기로, 위성 수신기로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들이 마치 글로 유도하듯이 선이 보여지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대조를 이루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서정성을 표현하거나 느낌을 표현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드가 페일이 그린 그 산맥 지역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구름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구름 자체가 산이 갖고 있는 정형적 기하학적 요소와 유기적 형태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달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 대비, 즉 우리가 말하는 형태 대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프레임 내의 덩어리들을 어떤 형태로 배치시키고, 또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것은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사진이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자리 대비가 있는데요. 회화에서는 가장자리를 아주 섬세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흐드러지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의 채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좀 전혀 달라지는 느낌을 갖게끔 하는데요. 우리 눈은 보통 이제 딱딱한 가장자리를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만, 딱딱한 가장자리만 사용하면은 그림에 거칠고 이런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만화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사용하고 안에 또렷한 걸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또렷한 쪽으로 시선을 끌고 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예제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싱어 사전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인물이 앉아있는 바닥 부분, 하단 부분의 질감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명하게 그려놓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산하고 구름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되게 부드럽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 자체로부터 인물로 사람의 시선을 끌고 가고 뒷배경은 하나의 역할, 배경의 부드러운 역할로 해서 이 인물이 강렬한 느낌이 들도록 강조하는 형태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분들은 어떻게 찍으시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약간 조리개를 열어서 뒷배경은 포커싱을 살짝 시켜주는 것도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가장자리 대비에 있어서 섬세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을 대비시켜서 앞에 있는 디테일하게 초점이 정확히 맞는 부분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가져온다 라고 표현해 보시면 되겠죠. 사진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비네팅이라든지 주변의 블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특정한 부분으로 시선을 가져가는 방법이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촬영된 건데 전혀 아무 장치를 쓰질 않았어요. 단지 화면 구성에서 새로 발라놓은 시멘트 부분으로 사람이 들어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거칠거칠하게 뒤에 콘크리트가 갈라져 있는 부분, 이 자체 두 개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가장자리에서 보는 사람으로 시선을 끌고 가주는 대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네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주변이 어둡게 된다 그래서 그게 비네팅이 아니고요. 어떨 때 비네팅을 사용하고 어떨 땐 비네팅을 한쪽을 열어둘 것인지 이런 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이미지로 시선을 끌고 가거나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로 의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죠. 디테일에. 그림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는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 세부 사항을 정확히 그려내느냐 아니면 생략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주요 부분 자체는 더 많은 세부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선이 안 갔으면 좋겠는 부분에 대해서는 덜 섬세하게 그리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리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시선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역시 사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고 감상자의 이해와 공감을 돕기 위해서는 주제 부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빈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약화돼야 되죠. 그래야 보는 사람이 정보가 많은 쪽을 섬세하게 보면서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러시아의 인상주의 화가인 이삭 레비탄의 그림이죠. 왼쪽에 건물 부분하고 배 부분은 되게 디테일하게 그렸고요. 뒤에 산과 구름과 세부 정보가 별로 없어요.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쓰지 않고 툭툭툭 해서 단조롭게 비워뒀어요. 그러니까 시선은 어디로 가겠어요? 건물에 있는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어둡게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배 부분으로 시선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모스라는 작품을 봤을 때는 왼쪽이 무거운, 시각적으로 보면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공간적으로 보면 여백 부분, 뒷배경의 호수 뒤에 산과 호수의 물 부분에서 많은 공간, 여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밸런스, 균형을 잡고 있는 형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무엇에 사용해야 하고 무엇을 단순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그리고 싶은 것 자체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그 특징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단순화시키면 돼요. 사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 사람의 행위, 이 사람의 표정은 정확히 보여줘야 되겠고, 나머지로 시선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머지 생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지를 예측하고 찍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사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앞에 초점을 흐렸잖아요. 왜? 소년이 쳐다보고 있는 저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소년에만 맞춰놓고 앞부분은 전부 흐리게 디테일한 정보를 안 주고 정보는 어디다만 주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소년의 눈동자 쪽에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 미얀마에서 찍은 사진은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에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있는 미얀마의
숙녀분 자체가 바라봄, 눈이 마주쳤죠. 바라봄 자체를 강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보를 저 앞부분에만 주고 있고 뒷부분은 정보 자체가 생략되고 있어요. 그림과 똑같아요. 여러분 단지 우리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조작이라는 기능 조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빛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셔야지만 그 조작이 완벽하겠죠. 그래서 참고로 디테일 대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각적 무게와 대조에 대한 방법인데요. 스케일과 마찬가지로 시각적 무게는 디자인의 일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무게 가치를 줄 것이냐. 그래서 고대비를 두면 고대비 쪽으로 우리 시선이 확 간단 말이에요. 강렬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 무게를 가져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색상이나 질감, 모양에 따라서는 눈을 끄는 다른 특성, 어느 쪽은 무겁게 보이고 어느 쪽은 잘 보이고 또 어느 쪽은 잘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단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사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찍으시면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두 장의 사진을 갖다 놨죠. 하나는 러시아에서 찍은 사진인데 뭐 시각적 무게가 어디로 가요? 구도를 아무리 꺾어놨어도 우리가 말하는 3분할 구도도 아니고 하지만 연인한테로 시선이 가잖아요. 시각적 무게를 연인한테 뒀죠. 물론 저렇게 정적인 부분과 움직이는 동물체가 들어가면 동물체로 시선이 가요. 이건 시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지각을 충분히 활용하면 구도를 우리가 뭐 3분할 구도라든지 라는 기본적인 공식이 다 깨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연인들이 손을 잡고 뭔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다 두 사람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시각적 무게를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붉은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벽면에 푸른색을 살짝 집어넣어 놨죠. 그럼으로 인해서 왼쪽으로 시각적 무게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란스는 깨지지 않는 것은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흰색의 큰 넓은 직사각형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란스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에게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시선을 가게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촬영 자체가 금방금방 좋아져요. 단지 이걸 인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반복과 패턴에 대한 대조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반복되는 이미지 요소 또는 패턴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초점이나 시각적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고 시선을 글로 끌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와 크기의 대비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강렬하게 크게 하는 것과 넓게 하는 것. 반대로 넓은 거 안에 작게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크기의 대비예요. 폭포수가 거대해. 그 밑에 사람이 서 있어. 그럼 사람이 작아? 그럼 얼마나 거대한 폭포수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독일의 그 낭만주의 화가 중에 하나인 카스파 다비트라는 작가가 그려놓은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을 보면 강렬하게 방랑자의 모습을 강하게 바위 위에 서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발밑으로 보여지는 운해, 산매, 멀리 보이는 산, 이런 부분들을 넣고 크게 넣었죠. 인물을 크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의지, 각오 이런 것들이 강렬하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물론 카메라는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입니다. 또는 광각을 쓰면 앞에 있는 것은 극대화되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작게 보여지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전부 붓을 쓰듯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 사진을 보면 쿠바에서 찍은 사진인데 앞에 있는 개들이 기어다니는 개 있죠. 개가 크게 보여져요. 근데 아주 작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 가까이서 대고 찍었어요. 그 대신 초점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 소년한테로 가고 있는 거, 청년한테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적 무게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크기에 대비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바라스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걸리버 여행기를 생각하고 거인 나라를 생각하고 찍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대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병치뼈부에서 잘 사용을 말씀을 많이 드려놨기 때문에 별도의 유튜브 개념의 병치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 예제 두 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성의 핸드백과 남성의 비닐봉투를 대비시킨 거예요. 개념 대비죠. 하나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거고 하나는 비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화면, 물론 이제 색조의 대비도 같이 들어가 있죠. 붉은색과 청색. 오른쪽은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디테일 부분을 왼쪽에 책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두고 뒷부분을 약간 뭉개서 주제적인 시각은 어디로 가져왔어요?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노인의 시선으로 가져온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부분도 하나의 대비적 대조적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병치라는 형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편에서 조금 더 깊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이 나날이 좋아질 때까지 제가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팁과 강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